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 주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에 있는 세월호 인양 현장을 찾아가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 복음주의권 단체들이 세월호를 주제로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개혁과제를 담은 94개조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계 시민단체들이 공명선거 감시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 보수교계 연합기구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책 포럼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준비하는 교계는 다소 분주해진 모습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교계의 대선 참여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천수연 기자, 교계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 제안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진보권과 한국교회 총연합회 등 보수권에서는 정치권을 향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예. 단체별로 좀 살펴보면요.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핵심 과제로는 5신 5패, 그러니까 5개 신설 정책과 5개 폐지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취약전 어린이의 무상의료, 세월호 2기 조사위원회 출범 등은 신설 과제로 제시했고요. 20년 동안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사형제도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폐지, 국정원 해체 등은 폐지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완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기구로서 실체적 진실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억울하고 정말 황당한 죽음이 생기지 않는 기본적으로 사회 정의와 통일, 환경, 언론 등 8개 분야별로 42개의 세부 정책을 담았습니다. 정의평화 기독교 대선행동은 민주회복과 경제평등, 평화통일, 생태환경 등 4개 분야별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긴급 현안 6대 과제도 선정했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백남기 농민특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와 사드 배치 철회, 언론관련법 개정, 그리고 노동계약과 성과연봉제의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네, 세월호 조사위 문제는 조금 뒤에 뉴스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근데 보수 기독교계도 정책 포럼을 열었다던데 어떤 정책을 제안했나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그리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 보수권 교계 단체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반대입니다. 예.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성적 지향, 그러니까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떤 차별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교회가 지금처럼 동성애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경우 이게 차별로 간주돼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거고 예. 교회는 그러면 불법 집단이 될 거다라는 우려 속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한다. 한번 처벌받았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나는 동성애 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또 가중처벌. 기독교계의 공명선거 운동도 시작됐죠? 맞습니다. 그 9개 기독시민단체들로 이렇게 구성됐던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 이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가 개표 참관인 모집을 나서면서 공명선거에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개표 참관은 전국 251개소 개표소에서 개표를 마칠 때까지 그 과정을 참관하면서 개표의 부정을 감시하고 오류를 교정하는 겁니다. 또 가짜 뉴스나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서도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 사이트에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가 이 교회와 사회를 망라해서 공명선거 운동을 한다면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은 교인들과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적인 공명선거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목회자가 그 설교나 광고를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교회도 공명선거 운동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큰 행사, 교단이라는 큰 행사 말고도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로 각종 부활절 연합 집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 각종 부활절 연합 집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기윤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기독교센터를 운영해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위반이 확인이 되면은 1차 경고 이후에 중앙선관위에 고발 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공명선거 활동은요, 투표와 개표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대선과 관련해서 이색적인 활동도 있다면서요. 네,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돼 있는 선거 참여 연령을 18세로 낮추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었는데요. 예. 지난 2월 국회에서 이거를 입법화하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번에 청소년들의 뜻을 묻는 모의 대선, 모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10년 넘게 만 18세 참정권을 주장해온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전국에서 투표권이 없는 만 19세 이하 청소년 20만 명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해서 이 19대 대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면 실제 대통령 선거일과 동일하게 5월 4일과 5일에 모의 대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하고요. 실제 대선일인 5월 9일에 본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의시대 국가 중에서도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경우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의 뜻과 의지로 대통령을 뽑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YMCA는 청소년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실 18세 청소년들 하면은 어리다, 미숙하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사실 그간 청소년들이 우리 그 사회 현안의 여러 분야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왔습니다. 이번 모의 대선을 통해서도 이들의 정치적인 소신 또 의견 개진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참신한 아이디어가요, 만 18세 참정권 법제화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예, 천수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성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 현장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예수가 창에 찔리는 모습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는 배우 정혜리의 모습. 닭이 3번 울기 전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 대신 하얀 한복을 입은 현대인이 서 있습니다. 400여 년 전 성서의 이야기를 그린 명화가의 그림 속에 현대인이 등장하는 이번 작품들은 복음의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성화를 전문으로 그리는 김복동 작가가 구원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 작가는 바로크 시대 대표 화가인 카라바조와 조르드 드라 루트 등의 명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작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명화라는 모티브를 활용해서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고 이 시대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라는 걸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것을 현대인을 등장시킴으로써 이 시대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라는 걸. 김 작가는 현재 생존하는 실존 인물들을 작품에 등장시켜 말씀을 생동감 있게 전합니다. 김 작가는 또 작품들에 돌멩이와 나무 등 하나님의 창조물을 오브제로 활용해 자연미를 더했습니다. 김 작가가 6년 동안 작업한 유화 1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오는 4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세월호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오늘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해온 박종훈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의 진행 상황과 놓치지 말아야 할 점 등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네, 예.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마 미수습자 가족들의 마음이 가장 조마조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 유실을 막기 위한 대책 어떻게 잘 준비가 된 건가요? 사실은 유실 방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2014년 11월부터 지적이 됐었던 문제인데요. 예. 막상 이제 선미 왼쪽 램프를 잘라내는 과정이라거나 또 이제 결국은 동물뼈로 판정이 됐지만 뼈가 유실됐다는 거로 볼 때 예. 상당히 미습자 가족분들은 어려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쵸. 그 정도 뼈가 유실됐다면 결국은 사람의 뼈도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신중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함부로 물 뺀다고 하는 또 기름을 뺀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그렇게 빼려고 하지 말고 육상에 거치한 다음에 작업을 해달라고 예. 좀 신중한 태도를 취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세월호가 드디어 이제 무트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가장 유념해서 조사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세월호를 왜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인양을 했을까? 인양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첫째는 왜 인양을 하게 되냐면 이게 그 피해자 인권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예. 또 이제 수습했던 예전에 희생자분들의 생체 조직이라거나 또 유리품을 수습하는 것, 그게 이제 피해자 인권적 관점에서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규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물적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일종의 기억의 상징물로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인데 예.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관한 법에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따질 때는 육상에 거치한 다음에 이 세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선체 훼손하지 않고 예. 선체 훼손한다는 것은 미수습자 수습에 또 방해될 수도 있어요. 빨리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만약에 선체를 잘라내는 과정에서 어떤 파손 행위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과 원칙에 맞게끔 충분히 선체조사위원회와 해수부와 가족들이 협의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게 가장 타당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변호사님께서는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여론이 2기 특조위가 꾸려져야 된다. 굉장히 높아요. 네네네. 만약에 꾸려진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꾸려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 경험상으로 보면 특별조사위원회에는 좀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예전에 세월호 특별법도 통상적인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법이었다면 상당히 유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였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 권력 집단이 이런 조사 행위 자체를 좀 싫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방해하고 지원책을 쓰고 그랬던 건 대표적으로 뭐 8개월 정도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8개월 정도 뭐 인원도 못 뽑게 하고 예산도 안 주는 상황을 8개월을 보내게 한 다음에 막상 활동 기간은 그 8개월도 집어넣어 가지고 해산을 시켜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 조사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처벌하는 좀 문제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증거조사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서도 증거조사에 관한 신청권을 갖게 한다거나 예전에도 논란이 됐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갖게 한다거나 그렇게 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 쪽으로 법이 제정돼야 될 것 같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정부 조직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위에 있는 권력층에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저 변호사님 얼마 전에 세월호를 주제로 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 기도회가 열렸는데 네네. 거기서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방송이 됐거든요. 근데 참 공감하는 능력이 한국교회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또 그 현장에서 하셨잖아요. 네네. 한국교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보여준 모습 중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한국교회 또 바라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세월호 가족분들이 가족을 잃었지 않습니까? 유가족이 됐어요. 심지어는 예.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아직도 미수습자 가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가족도 아닌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냐.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불쌍한 눈치로 바라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뭐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둥, 뭐 아이를 팔아서 어떻게 했다는 둥, 온갖 가지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세상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의 그렇죠. 카톡이나 이런 데서도 무슨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거를 보면서 왜 우리는 허위 사실, 왜곡된 사실, 돈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이거는 다른 참사에 비해서 심지어는 천안함하고 비교하더라도 가족들이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라고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그 믿지를 않아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제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게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살펴보시면서 왜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지? 그거를 직접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채우려 보시는 거죠. 그런 어떤 정신이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공감하고 화해하는 정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날은 이제 마침 또 유가족분이 5분 메시지를 전하실 때 너무나 참 그때부터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돌이켜봤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뭐 아이들의 아빠이자 또 남편으로서 공감 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회에 대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육신한 그 정신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이해 못할 바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감과 화해의 정신을 회복하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누군가를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공감 능력의 회복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교회가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또 동시에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